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늘 뒤를 돌아본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여기서 뒤란 과거, 즉 역사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몇 년간 뒤엎국에 들어온 4차 산업혁명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설 때 역사를 통해서 선구안을 쟁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추상적인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대. 오늘은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실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습니다. 미래채널의 황준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들으셔가지고 지겨우실 만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게 왜 지루한지, 왜 지겨운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지났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키에르케고르 얘기하셨는데, 네. 실존주의의 핵심은 이제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주체적인 선택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개인의 활용 방법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황준원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굉장히 가슴이 뛰고 설레고 뭐 그러신 기분 별로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혁명하면 사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처럼 자유라든지 평등, 이렇게 뭔가 피를 끓게 하는,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아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반응을 보자면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짜증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떤 현상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냐면요, 투비 아마존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의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글 하면은 동사로 검색하다 그런 뜻이 생겼잖아요. To be Amazoned. 자, 우리말로 하면 아마존 됐다. 어감 자체가 벌써 이상하죠. 아마존 됐다 그런 건데. 자, 아마존이 당신 사업 영역에 뛰어들었으니까 당신은 망했다. 그 뜻이에요.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면 역시나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나요? 수많은 데이터들, 개인정보들 가지고 계세요. 초인류 대기업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각종 사업 영역에 뛰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다면은 도대체 이 혁명이 누구를 위한 혁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들한테 뭐가 남냐는 거죠. 자, 좋으세요, 싫으세요 물어보면은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떠한 오해, 어떠한 환상과 진실이 있었는지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2부에서는 이런 걸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까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야, 이거 4차 산업혁명 환상 아니야? 사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막상 나왔는데 어때요? 잘 되나요? 잘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에이, 그게 나랑 뭔 상관 있어. 잘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훅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D 프린터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볼게요. 참 민망하네요. 이 옛날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 자, 이게 한 4년 전쯤에 엄청나게 보도 나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못 들어보셨죠? 이런 소식 얘기. 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이제 차도 내가 뽑아 타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자, 음식도 요리를 이제 3D 프린터가 뽑으니까 요리사들 다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집도 뽑으니까 건설업자의 인부들 사라지겠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거 느끼세요? 절대 못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3D 프린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네요. 3D 프린터 왜 안 사셨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보통 대답은 뭐냐면요. 비싸다라는 편견이에요. 근데 검색해 보시면 거의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전혀 비싸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거 그냥 프린터예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처럼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안 사는 이유는 쓸모가 없어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다. 자,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물컵이 없어요. 컵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자, 그럼 집에서 뽑아 쓰실 거예요? 아니면 가서 예쁜 거 사실 거예요? 살 거예요. 1시간 걸리고 뽑고 있느니 우리는 마트 가서 사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이 넘쳐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공급 과잉의 시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물건의 실용성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매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요즘에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가격 아니면 고급스러움 이런 미학적인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있으면 다 집에서 뽑아 쓴다? 이건 인간의 소비 심리를 모르는 정말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렇다면 다 쓸모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미래학자였던 로이 아마라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 기술이 나올 때마다 너무 큰 환상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의 역할이 참 큰 거죠. 자, 요거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또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저 파란 선이 사람들의 기대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기 시작해요.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대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최정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 제품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뭐야? 쓸모없잖아. 이상하잖아. 안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에서도 안 좋은 기사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 모델 개선된 게 나오면서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하이프 사이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대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디쯤 와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이쯤이 아닌가 싶어요. 기대치가 아주 한껏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3D 프린터 여러분들 별로 쓸 일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도구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어요. 자, 옛날에는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려면요. 나무를 깎던지 용접을 하고 있던지 정말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책상 위에서 그 정교한 물질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시제품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좋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게 서서히 확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뭔가를 다 뽑아 쓰고 그거는 조금 너무 큰 환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클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사례도 하나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로 관심 없어 할 만한 기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얘기 정말 관심 없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어르신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고요. 통신사에서 사물 인터넷 제품들, 스마트홈 제품들 많이 파는데 혹시 설치해 두신 분 여기 계시나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자, 통신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저희 집이에요. 저는 이런 걸 직접 써봐야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스피커만 6개네요, 벌써. 집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6명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이걸 꾸미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진짜 다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스마트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을 드릴 거예요. 스마트홈이란 돈 100만 원 들여서 한 500원어치 편한 게 스마트홈입니다.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그렇게 편리한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점들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사물 인터넷 제품들 SK텔레콤, U+, KT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거 가입하려면 약정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LG 사물 인터넷 제품들을 신혼집을 싹 꾸몄어요. 그런데 삼성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은 얘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서로 이제 너 우리랑 놀 거야, 저 사람이랑 놀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이용이 안 됩니다. 해외는 좀 달라요. 자유롭게 연결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 설치하고 싶어도 안 돼요. 특히나 제일 흔한 게 형광등 스위치일 것 같아요. 그 음성으로 껐다 켰다 하면 좋잖아요. 밤에 누워가지고. 근데 집집마다 스위치 규격이 달라가지고 여기 근데 판매되는 거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안 맞더라고요. 설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용자가 정말로 편리한가가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저희 집은 음성 명령으로 보일러도 껐다 켜고 에어컨 온도 조절하고 문도 열고 TV도 켜고 다 합니다. 음성으로. 자, 그런데 TV를 켜는 상황을 한번 제가 상황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일단 불러야 되죠. 알렉사 불러요. 알아들으면 좋은데 일단 시끄럽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야 돼요. 알렉사! 이제 제대로 불러야 되죠. 반응을 하면은 TV 좀 켜줘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오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똑바로 또 얘기해야 됩니다. TV 좀 켜줘. 그럼 이제 켜주는 거죠. 물론 잘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벌써 한 10초 정도가 지난다는 거예요. TV 하나 켜는데. 자,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있죠. 뭔가요? 리모컨입니다. 누르면 바로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생겨나면 앞으로 버튼이나 스위치, 뭐 리모컨 같은 게 사라진다? 이건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성 명령으로 하려면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자, 알렉사 조명 좀 꺼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쓸모없는 것처럼 지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중독되는 걸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리모컨이나 스위치를 안 누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편리해서가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음악 제어할 때 아니면은 옷 입으면서 날씨 물어볼 때 가방 메고 나가면서 불 끄기 이렇게 동시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을 자꾸 안 쥐게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게 편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특히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AI랑 대화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중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성분들에게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고데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깜빡이 꼭 켜놓고 나올 때 있으실 거예요. 외부에서 스마트 플러그로 제어할 때 이렇게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서 각 몇 군데 추천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생활에 잡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예를 과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저게 1894년에 나온 벤츠의 최초의 자동차 중에 하나예요. 벨로라는 자동차인데요. 저게 시속 20km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저 자동차를 보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죠. 야, 말 타. 저 비싼 거 뭐하러 타냐, 20km짜리. 자,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활화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행기요.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 비행 시간이 한 12초 정도였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 기술을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습관화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지혜를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연, 1부의 강연에서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세요. 4차 산업혁명이 나올 때마다 특히나 보도기관들은 특종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내게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됐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짜증을 느끼고 피곤해집니다. 자, 어떤 피곤을 느끼는지 두 번째 오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에도 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롱패딩이 유행이었잖아요. 제가 겨울에 오사카를 놀러 갔었는데 한국인 구별하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롱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자, 몇 년 지나면 그거 입으실까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유행이 있었어요. 처음에 3D 프린터 떴잖아요. 막 언론 보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원 엄청 해줬어요. 그리고 싹 들어가더니 VR 뜨니까 이제 정부 지원 이제 다 사라지고 VR 쪽으로 오고 언론의 관심도 VR로 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뜨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기사만 나오냐면은 블록체인 기사만 나와요. 거의 8, 90%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정부 지원 가지고 이렇게 유행 따라서 하게 되시면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3D 프린터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그때 3D 프린터 자격증 사업이 활발했어요. 저도 4년 전에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 그리고 3D 프린터 자기네들이 개발해 준 거를 서비스로 끼워준다 하면서 얼마를 요구했냐면 600만 원을 달래요. 저 사기꾼들 하면서 나왔죠. 자, 지금은 아시죠? 3D 프린터 자격증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걸. 교육 같은 걸 할 때도 자격증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에 1회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느끼고 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600만 원 날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론 자격증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걸 따면은 월 1,000만 원을 번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농촌에서 이제 농약 뿌리고 방송 촬영하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까운 미래의 드론은 사람이 조종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날아다닐까요? 자, 평창올림픽에 이 드론 공연 보셨을 텐데 이거 스스로 날아다녔나요? 사람이 조정했나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자율비행 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사람이 조정하면 이렇게 못해요. 이게 몇백 대였죠, 이게? 요즘에 나오는 드론들은요, 한 200만 원 조금 넘더라도 자율비행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나를 셀카 촬영해주는 그런 드론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지형들도 복잡하고 인명사고도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행,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농약 뿌리는 드론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DJI사라는 곳인데 이미 작년에 자율비행으로 농약을 뿌리는 게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전,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그런 게 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자격증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유행을 따라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휩쓸려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미래 소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그거예요. 야, 이것 뜨니까 이거 하세요. 이것 뜨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따라만 가다 보면요. 시대 변화가 빠르잖아요. 따라만 가다 지치실걸요. 인생 끌려만 가다가 이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과연 미래에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트렌드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줏대를 잡고요. 그 안에서 저거는 유용하겠는데 요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다음 오해와 진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이 사라진다고. 자, 요 얘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저도 절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서 일단 가져왔어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어떤 사건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 들어보셨죠? 이제 산업혁명 때 기계가 나타나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시고 다녔다. 그게 러다이트 운동이었는데 그 200년 전 사건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2차, 3차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4차 때가 오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자, 1차 때는요, 사실 우리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우리의 지적 노동을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적 노동 분야는 사람만의 영역이다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이 저렇게 알파고처럼 저런 성과를 보여주니까 뭐야, 내 지적 능력까지 이제 신경 써야 돼 라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가? 저도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래캐스터 일을 시작한 계기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죠. 사라지는 거는 직업이 아니더라.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현상을 제대로 못 읽어요. 자,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자, 미래에 어떤 직무가 대체되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직무가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한 가지 직무만 하나요? 보통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가 대체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약사가 사라진대요. 아니, 약 꺼내주고 조제해주는 거 로봇이 더 잘하죠. 저라도 로봇 쓸 것 같아요. 돈 있으면은. 자, 그렇다면 대체되는 건 뭐냐면요. 약 꺼내고 조제해주는 거, 요거는 단순 반복 직무잖아요. 이런 능력은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사 다 사라지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일본의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초고령 국가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실버 약국이 생기는데요.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냐? 약만 꺼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뭐 사랑방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건강 식품을 옆에서 또 같이 파세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컨설팅,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약사의 역할이 이렇게 변모해 가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약사가 뿅 하고 사라질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회계사 사라진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사라질까요? 계산하는 거 프로그램 시키면 되잖아. 인공지능 시키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류 회계사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류 회계사들은 뭘 하느냐?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업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자문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하는 역할인 거죠. 벌써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일일이 장부로 기입하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체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교수님 사라진대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수님이 사라지고 선생님이 사라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축적해서 그대로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교수님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구글이 잘 알겠어요? 구글이 잘 알죠. 자, 엄청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글 찾아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면 되느냐?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지혜를 이끌어 주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역할을 해가셔야 될 겁니다. 역할이 변모해 가는 거지 직업이 뿅 하고 사라지는 건 굉장히 희귀 케이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무가 많이 포함이 되면 될수록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이런 업무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면은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딴 쪽으로 역량을 키워가야겠구나. 이런 통찰력을 갖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자, 좋은 소식을 또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온 이 직무들이요. 여러분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싫어하는 일인가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야, 뭐야? 기업 대체한다는 거 다 내가 싫어하는 일만 대체해 주는 거잖아.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앞으로도 지금도 그래왔지만 싫어하는 일을 이제 걔네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이런 천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게 바로 미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가를 생각해 보자면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부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학부모 강연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미래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학부모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들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들 걱정이나 하세요. 자, 왜냐하면은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직무는 기존 세대들의 일입니까? 아이들의 일입니까? 원래 하시던 분들의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몇 세 시대냐면 100세 시대를 사셔야 되거든요. 지금 학부모분들이 40, 50대예요. 그분들도 50년 동안 더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자, 아이들은 어차피 잘 적응을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저 때도 한국 교육은 쓸모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셨을 텐데 영어 잘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누구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폰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세계에 적응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걱정할 필요는 그다지 없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위험한 건 누구냐? 기성세대라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은 코딩 학원 보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40,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미래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아, 나 지금 공부를 못해도 엄마 나이 때 돼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인생이 기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찾느냐? 자꾸 정답을 찾습니다. 그 정답 중에서도 뭘 찾느냐면은 유망 직업은 뭐지? 돈 잘 되는 직업은 뭐지? 이런 걸 찾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래 유망 직업을 정리해가지고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이때 제 강연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사례를 봤습니다. 다 이제 카메라 꺼내가지고 찍으시는데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요. 제 대사가 여러분들 유망 직업은 개개인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가 보여줘놓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망 직업을 갖는다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앞으로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건 사실인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제 코딩하고 에러 찾고 그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 확실한 미래. 우리 고령 시대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돌봐주는 일이 상당히 필요해서요. 자, 여러분들 간병인이 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퍽이나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망 직업과 개인의 행복이 전혀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망 직업은 왜 중요하냐? 국가나 기업, 학교가 전체적인 틀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개발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모르시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개개인들에게 정말로 이것저것 나에게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려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트렌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기르는 게 앞으로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요. 1부의 내용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